역겨운 촌년이 감히 어디로 와?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짝! 고막이 찢어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가 제 뺨을 후려친 것입니다. 남편 수술비, 죽을 거면 곱게 죽지. 왜 내 앞길을 막아? 그 돈 5억이면 내 인생이 편한데. 제 아들은 지금 수술대 위에서 배를 가르고 생사를 오가는데 며느리라는 년은 남편 목숨값 5억 원을 훔쳐서 이곳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세등등한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밟고 서 있는 이 호텔 대리석 바닥도 그녀가 긁어댄 법인 카드도 전부 이 냄새나는 촌년 시어머니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더 행복하실 거예요.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 올해 딱 70세 되었습니다. 40년을 억척스럽게 산 덕분에 돈은 벌었지만 자식이 돈맛을 알고 방탕해질까봐 평생을 가난한 척 연기하며 살았는데요. 그게 되려 화근이 되어 돈 때문에 제 아들 목숨마저 버리려 한 끔찍한 폐륜 며느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지만 이제는 다 훌훌 털어놓고 잊고 싶은 그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삐삐삐. 차가운 기계음 소리가 병원 원목과 창구의 정막을 찍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움켜쥔 손에 하얗게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모니터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모니터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보호자님, 이 카드 정지된 상태라고 뜨는데요. 이번 보증금이랑 특진비 결제가 안 되면 수술실 못 들어갑니다. 다른 카드 없으실까요? 직원의 건조한 통보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주머니 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손에 잡히는 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분명 며느리 미진이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거든요. 수술비는 보험금으로 해결될 테니 걱정 말고 몸만 오라고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며느리 최미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은 길게 이어졌지만 끝내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들려오지 않았죠.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 민호가 위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는 날이었으니까요. 생사가 오가는 이 절박한 순간에 보호자인 며느리 최미진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을 이기지 못한 저는 사돈인 홍순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다행히 몇 번의 신호 끝에 홍순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병원의 정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안내방송과 들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경쾌한 여행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사부인, 지금 병원인데 미진이가 안 보여서요.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다급하게 묻자 홍순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 통화합시다. 잠깐만요. 민호 수술비가 안 돼서. 뚝. 제 절박한 외침은 매정한 끊김 신호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순히 바쁜 게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누가 들어도 공항 출국장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은행 앱조차 쓸 줄 모르는 투박한 손으로 병원 로비 구석에 있는 현금 인출기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 미진이가 관리한다며 가져갔던 아들 민호의 통장을 기계에 밀어 넣었죠. 통장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정리 중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깜빡이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의 세월처럼 길게만 느껴지더군요. 심장이 쿵쿵거리며 흉곽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윽고 기계가 투박한 소리를 내며 통장을 뱉어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마지막 줄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잔액 0원. 0원이라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결과는 같더군요. 암 진단비 2억 원과 요양을 위해 민호가 살던 아파트 전세를 뺀 보증금 3억 원. 합쳐서 5억 원이 찍혀 있어야 할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0이라는 숫자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 인감도장 좀 주세요. 수술 동의서랑 보험 청구하려면 필요해서요. 그때 최미진의 눈빛이 묘하게 번들거렸던 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살리려는 아내의 간절함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의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던 겁니다. 제 아들의 목숨 줄과도 같은 돈을 최미진이 인감을 도용해 가로채고 도망친 것이었죠.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상실감 뒤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치솟아 오르더군요. 저 멀리 수술실 앞에서 의료진들이 수술 취소를 논의하며 카트를 빼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척하며 시장 바닥에서 구른 것도 오직 자식 하나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런 배신이라니요. 제 새끼가 돈 몇 푼 때문에 수술도 못 받고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더 이상 윤정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연극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허름한 점퍼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평소에는 절대 꺼내지 않던 검은색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누르자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수행비서이자 로펌 대표인 이태성 실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낮고 차갑게 깔려 있었죠. 이 실장, 지금 당장 병원장한테 연락해. 내 아들 수술, VIP 특실로 잡고 대한민국 최고 의료진 투입하라고 전해. 이 실장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제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감지했는지 즉시 태도를 고쳐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차 대기시켜. 위치는 이 병원 정문이다. 전화를 끄는 저는 곧바로 병원장 김준성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 원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긴 설명 대신 짧고 굵은 명령을 내렸어요. 김 원장 나야. 지금 삼수술실 앞에 있는 위암 환자 박민호, 내 아들이야. 이리로 좀 와줘야겠어. 전화를 끊고 원무과 창구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저를 귀찮은 노인 취급하며 손을 휘저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그 손짓은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무리들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김준성 원장과 과장급 교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쪽으로 전력 질주해 오고 있었거든요. 김 원장은 직원들을 거칠게 밀치고 제 앞에 와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드님이 여기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고 로비에 있던 환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김 원장의 어깨를 움켜쥐며 나직하게 으르렁거렸죠.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자네 병원 문 닫을 각오해. 김 원장의 불호령에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민호를 VIP 전용 통로로 이동시켰습니다. 아들이 안전하게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긴장이 풀려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어느새 도착한 이태성 실장이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그의 팔을 뿌리치며 물었습니다. 그것들은 최미진이랑 홍순자, 그년들 어디 있는지 찾았어? 이 실장은 말없이 태블릿 PC를 제게 내밀더군요. 화면 속에는 며느리 최미진의 SNS 비공개 계정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지옥 같은 이곳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샴페인 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최미진. 그 옆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V자를 그리며 희희낙낙하는 사돈 홍순자와 식구들. 사진 밑에 달린 해시태그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민 축하 파티, 새 인생 시작, 남편 보험금은 내꺼, 돌싱 예정, 연하극구.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시야가 붉게 물들더군요. 내 아들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배가 갈라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것들은 내 아들 목숨값으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들의 잔치였습니다. 여기 어디야? 제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거칠었습니다. 공항 근처 H호텔입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출국 예정입니다. 아직 놈들을 잡을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더군요. 무릎 나온 몸빼 바지에 흙 묻은 운동화, 헝클어진 흰머리. 거울 속에 저는 영락없는 시장통 할머니였습니다. 그 쭈글쭈글한 얼굴 위로 40년 전 핏덩이 같은 민호 하나 등에 업고 무작정 상경했던 그 치열했던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1985년 남편을 여의고 보증금 5만 원에 월세 2만 원짜리 신림동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남대문 시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손이 얼어 터지도록 시래기를 다듬었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해가 뜨면 명동식당 뒷골목을 돌며 남들이 버린 박스를 주웠고 밤에는 고깃집 불판을 양잿물로 닦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독하게 모은 그 피 같은 돈. 남들은 좋은 옷 사입고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저는 그 돈을 들고 당시 허허벌판이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미친년. 그 진흙탕 구덩이에 돈을 묻어? 거기가 사람이 살 데냐?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비만 오면 장화 없이는 걷지도 못하던 도곡동 배박과 논두렁.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질퍽거리는 진흙탕 너머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마천루가 솟아오를 미래를 말입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저는 제 전 재산을 털어 그 쓸모없어 보이던 진흙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배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가 되었고 제가 샀던 테헤란로의 논두렁 위에는 20층짜리 빌딩 3채가 우뚝 솟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맨손으로 강남 빌딩주 윤 회장이라는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시장통 윤 여사로 살았습니다. 제 손에 낀 흙대를 지우지 않았고 명품 가방 대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혹여나 아들이 돈맛을 알고 방탕해질까봐 제 모든 부와 권력을 철저히 숨기고 가난하고 검소하게만 키웠던 겁니다. 그런데 내 그 깊은 뜻이 오히려 독이 되었구나.
거울 속에 제가 피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가난한 척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나를 무시했고 돈 때문에 내 아들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허름한 추리닝 바지를 찢어발기듯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이 실장이 미리 준비해온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제가 회장으로서 입던 정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최고급 원단의 검은색 정장 재킷을 걸치고 목에는 서늘한 감촉의 진주 목걸이를 찼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붉은색 립스틱을 입술에 발랐죠.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시장통 할머니가 아닌 수천억 자산을 움직이는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병원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 5대가 위압적인 자태로 줄지어 대기하고 있더군요. 저는 뒷좌석 깊숙이 몸을 묻으며 이태성 실장에게 서늘하게 명령했습니다. 경호팀 전원 H호텔로 집결시켜 로비 봉쇄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막아.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차 안의 정적을 깨고 이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최미진이 통화했던 녹음 파일 복구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저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윤정이 그 노인네, 돈도 없는 병신이라 아무것도 몰라. 남편 죽으면 사망보험금까지 싹 챙겨서 갈 거니까 샴페인이나 미리 따놔. 역겨운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분노가 차갑게 식어 가슴속 깊은 곳에 날카로운 칼날로 자리 잡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래, 마음껏 웃어더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일 테니까. 어느새 차는 인천대교를 건너 H호텔의 웅장한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는 미리 연락을 받은 총지배인과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제가 내리자 그들은 땅에 머리가 닿을 듯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로비 라운지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익숙한 뒤통수들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양주병들이 즐비했고 사돈 홍순자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는 수행원들에게 손짓하여 잠시 대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죠. 최미진이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건배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긋지긋한 한국은 안녕. 우리의 화려한 미래를 위하여.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최미진의 등 뒤에 서서 사신과도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술맛 좋으냐? 내 아들 피로 만든 술맛이 어떠냐? 제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자 며느리 최미진은 감전이라도 된 듯 어깨를 파르르 떨더군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미진은 제 화려한 정장 차림이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석관처럼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앙칼진 목소리를 쏘아붙였으니까요. 아니, 이 노인네가 진짜 돌았나? 여기가 어디라고 냄새나게 쫓아와요? 또 돈 구걸하러 왔어? 그 뻔뻔한 목소리가 호텔 로비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앉아있던 투숙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지만 최미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를 잡상인 취급하며 손을 휘휘 내저어 쫓아내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경비 뭐예요? 이 거지 같은 할망구 좀 안 내보내고 제 소음 붙게 진짜.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제 아들은 지금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여기서 경비 타령이나 하며 희해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돈 홍순자도 거들었습니다. 홍순자는 입가에 묻은 안주를 닦지도 않은 채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아이고 사부인. 눈치가 있으면 좀 빠져주지 기어이 여기까지 와서 분위기를 망쳐요? 우리 이제 남남이나 다름없는데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왔어?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최미진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손등으로 거칠게 쳐내버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최고급 크리스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최미진의 명품 구두와 홍순자의 바지 밑단으로 튀었죠. 순간 로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홍순자가 벌떡 일어나며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저를 거칠게 밀치더군요. 이 무식한 여자가 미쳤나?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기나 해? 시장 바닥에서 구르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저는 홍순자의 힘에 밀려 휘청거렸지만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버텼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최미진이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역겨운 촌년이 어디서 행패야. 당장 꺼지라고. 짝! 불이 번쩍할 정도로 매운 손바닥이 제 뺨을 강타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고 귓속에서 삐 하는 이명소리가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입 안쪽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화끈거리는 뺨보다 더 아픈 건 지난 5년간 이 아이를 친딸처럼 아끼며 헌신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가다 주면 냄새난다며 문전박대하고 용돈을 주면 적다고 타박해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믿었던 제가 바보 천치였습니다. 뺨을 맞은 충격에 잠시 휘청거렸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지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똑바로 들고 피 묻은 입술을 하얀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최미진을 노려봤습니다.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는지 최미진이 움찔하며 뒤로 주춤 물러서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 죄송해요라며 가식적인 사과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이미 볼장 다 박다는 듯 기세등등했습니다. 왜? 한 대 더 치지 그러냐? 내 본색이 그거 아니었어? 제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서늘하고 무겁게 들렸을 겁니다. 너 지금 정말 후회할 짓 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호텔 로비 입구 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천둥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이태성 실장과 검은 정장의 경호원 10여 명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냈죠.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최미진과 홍순자 식구들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눌린 홍순자가 당황해서 꽥꽥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당신들. 우리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경찰 불러. 여기 깡패가 행패 부린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홍순자의 팔을 꺾어 단번에 제압해 버렸죠. 아, 내 팔. 이거 안 나. 최미진도 반항하려다가 억센 경호원의 손길에 밀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사람 살려. 여기 미친 노인네가 사람 잡네. 최미진이 발악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 H호텔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달려온 지배인은 제 앞에 오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리더군요. 마치 사극에 나오는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관리를 못해서 옥체에 손을 대게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지배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로비 천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어요. 순간 최미진과 홍순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눈만 껌뻑거리는데 그 꼴이 아주 가관이었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홍순자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이라니? 누구 보고? 홍순자의 시선이 저와 지배인을 번갈아가며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우아하게 쓸어넘기며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은 손수건을 최미진의 얼굴에 툭 던지며 나직하게 의조렸죠. 그래, 내가 그 냄새나고 역겨운 촌년 윤정이다. 그런데 어쩌냐? 내들이 밟고 있는 이 호텔, 그리고 내들이 긁어댄 그 법인 카드 주인. 그게 바로 나인데. 제 말에 로비 전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미진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저에게 허리를 숙이고 있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겠지요.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거물이라는 사실을요. 거짓말. 말도 안 돼. 어머님은 그냥 시장에서 나물이나 파는. 최미진이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최미진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손끝에 닿은 며느리의 피부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더군요. 왜? 시장통 할망구는 건물주하지 말란 법이라도 있더냐?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더니 내 눈이 참 옹이구멍이었구나. 5년 동안 내 돈 보고 침 흘리면서 정작 진짜 돈주머니가 옆에 있는 줄은 몰랐던 게지. 이태성 실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최미진과 홍순자 앞에 명함을 한 장씩 던져주었습니다. 명함에는 제 이름 윤정의 석자와 함께 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이 금박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 명함 한 장의 무게가 그들에게는 천근만근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홍순자는 명함을 집어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홍순자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미진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아니면 도저히 인정하기 싫은 건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리더니 악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아니야. 이거 다 쇼야. 저 노인네가 우리 속이는 거라고. 엄마, 속지 마. 저 할망구 돈 없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무슨 회장이야. 다 가짜야. 끝까지 발악하는 최미진의 모습이 참으로 추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더군요. 어떻게든 제 돈을 훔쳐 달아나려던 그 탐욕이 눈앞에 진실조차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투숙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최미진은 오로지 저를 부정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미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쇼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거다.
내 아들 목숨값 훔쳐서 호의호식하려던 그 대가 오늘 아주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태성 실장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즉시 진행해. 예외는 없다. 싹 다 묶어버려. 사돈 집구석도 싹 다 파멸시켜버려. 그 짧은 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최미진과 홍순자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마치 폭탄이 터지듯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최미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이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게 뭐야? 계좌가 왜 정지돼? 내 돈이 왜? 화면을 들여다보는 최미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거래 정지, 지급 불능, 잔액 압류.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홍순자도 휴대폰을 보며 거품을 물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내 가게 계약이 왜 해지됐다는 거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건물주가 왜 갑자기?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홀로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전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패대기 치고 싶었지만 저는 윤정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몸싸움을 하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죠. 더 우아하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밟아주어야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투숙객들이 하나둘씩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더군요. 번쩍번쩍한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공항 호텔 회장님 뺨 때린 며느리. 아마 10분도 안 돼서 인터넷에 도배가 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파랗게 질려가는 최미진을 향해 차갑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떠냐? 이제 좀 실감이 나니? 네가 건드린 게 누군지. 최미진은 그제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반성이나 후회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돈에 대한 탐욕과 들켰다는 분함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 더러운 눈빛을 보니 지난 5년간 제가 당했던 수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민호를 위해 참았던 그 억겁의 시간들이 떠오르자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저 노인네가 치매 걸려서 연기하는 거야. 며느리 최미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악을 써댔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충혈된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더군요. 제 정체가 밝혀지고 계좌가 묶이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저 아이는 끝까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었겠지요. 자신이 5년 동안 벌레 취급하며 짓밟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재력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을 테니까요. 옆에 있던 사돈 홍순자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500원 깎아달라고 사정하던 여편이가 무슨 회장이야? 야, 미진아. 이거 몰래카메라 같은 거 아니냐? 홍순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의 팔을 흔들어댔습니다. 그 비굴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더군요. 저는 이태성 실장이 건네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치매, 연기, 그래, 너희 눈에는 내가 아직도 만만해 보이겠지. 지난 5년 동안 너희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장 너희 목을 조르지 않은 게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할 거다.
제 말에 최미진이 도끼 어린 눈으로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웃기지 마. 5년 동안 거지처럼 산 게 누군데요? 우리한테 빌붙어서 생활비 타가고 냄새나는 반찬이나 해오던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냄새나는 반찬이라는 말에 제 기억의 빗장이 풀리며 5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한 굴욕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5년 전 민호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날씨가 쌀쌀했던 초겨울이었죠. 저는 아들 민호의 결혼을 앞두고 시장에서 번 돈을 모아 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상견례 장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홍순자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옷에서 무슨 젓갈 냄새가 이렇게 나요? 아무리 시장 일을 하셔도 그렇지 상견례 자리인데 냄새는 좀 빼고 오셔야지. 비위 상해서 밥이나 넘어가겠나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며느리 될 최미진은 옆에서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죠. 엄마, 너무 그러지 마.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입으셨겠지. 민호 씨가 효자라잖아. 이 정도는 이해해드려. 말은 이해한다는데 그 눈빛은 길가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착해 빠진 아들이 혹여나 상처받을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그렇게 사과하는 제 손등 위로 홍순자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꽂혔던 기억이 납니다. 신혼집 집들이 날도 기억이 납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집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날이었죠. 빈손으로 가기 미안해서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사골국과 겉절이를 싸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최미진은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식탁에 올리지도 않고 싱크대 구석에 처박아 버리더군요.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집에서 냄새나게. 나중에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만 더 나가요. 그리고는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저에게는 밥그릇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드시고 오셨죠? 저희 그릇이 세트라 다른 그릇 섞이면 보기에 좀 그래서요. 그냥 앞접시 하나 드릴게요. 며느리가 던져준 건 개밥 그릇이나 다름없는 플라스틱 용기였습니다. 아들 민호가 민망해하며 여보,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라고 화를 냈지만 최미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머님도 이런 게 더 편하실걸? 평소에 드시던 대로 드시는 게 소화도 잘 되잖아. 저는 아들 부부 싸움이 날까봐 억지로 웃으며 그 플라스틱 접시에 밥을 덜어 먹어야 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져서 눈물을 삼키며 꾸역꾸역 씹어 넘겼던 그날의 비참함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민호가 위암 판정을 받고 돌아온 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며느리에게 위로금이라도 주려고 몰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최미진의 통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대박이야. 의사가 가망 없대. 수술해도 5년 생존율이 반도 안 된다나 봐. 어차피 죽을 거면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냐? 보험금이나 챙기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내는 친구와 통화하며 킬킬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아, 시어머니? 그 노인네야 뭐 알겠어? 돈도 없는 거지가 병원비 보태줄 것도 아니고 그냥 장례식장에서 고기나 하라고 해. 보험금 나오면 그 돈으로 나 명품백부터 싹 바꿀 거야. 이번 신상 받은 게 있거든.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과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꼬깃꼬깃한 현금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으니까요. 내가 며느리라고 드렸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악기였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으득. 이가 갈리는 소리에 저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오니 눈앞에는 여전히 표독스럽게 저를 노려보는 최미진과 공포에 질린 홍순자가 있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것을 봤는지 최미진이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리더군요. 뭐야, 왜 울어? 억울해? 억울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야지. 능력 없는 부모는 죄야, 죄. 그 뻔뻔한 태도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연민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 최미진의 코앞에 섰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최미진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뒤에는 이미 경호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죠. 능력? 그래, 능력 없는 게 죄라고 했지. 저는 이태성 실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 PC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최미진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최미진이 제 아들의 인감도장으로 위조한 위임장과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내역 그리고 사돈 홍순자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적나라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최미진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임장, 네가 위조했지? 민호가 수술 동의서인 줄 알고 찍어준 도장을 여기다 썼더구나. 그리고 이 돈, 내 엄마 홍순자 통장으로 들어갔고 홍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다 우리 딸년이 혼자 꾸민 짓입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밀치고 욕하던 홍순자가 증거가 나오자마자 제 딸을 팔아먹기 시작하더군요. 최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시켰잖아. 엄마가 빚 갚아야 한다고 민호 씨 돈 빼돌리자며. 서로를 물어뜯는 그 추잡한 꼴을 보고 있자니 헛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닥쳐라. 너희는 나를 사람이 아닌 벌레 취급했지. 냄새난다고, 돈 없다고, 무식하다고 짓밟았어. 제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더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서로 탓을 해? 내 아들이 수술실에서 죽어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그 돈으로 축배를 들었어.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 제 분노에 찬 외침에 최미진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은 자의 절망일 뿐이었죠. 저는 홍순자가 붙잡으려는 제 구두를 뒤로 빼며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촌년이 너희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때였습니다. 홍순자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홍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홍순자, 너 가게 뺐다며? 보증금도 다 날렸다면서 내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당장 튀어와.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였습니다. 홍순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망했다. 이제 진짜 다 망했어. 홍순자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군요.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이태성 실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실장은 냉철한 표정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경찰 도착 1분 전입니다. 그리고 법무팀에서 준비한 소송 자료도 모두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최미진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기대해라. 감옥에 가기 전까지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걸 보게 될 테니. 최미진이 공포에 질려 저를 올려다보는 그 순간 로비 밖에서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유리창을 비췄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악인들을 심판하러 온 지옥불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번쩍이는 붉은 경광등 불빛이 호텔 로비의 통유리를 뚫고 들어와 최미진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위잉 위잉. 사이렌 소리가 로비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집어삼키며 이곳이 더 이상 화려한 파티장이 아닌 처절한 심판대임을 알리고 있었죠. 현금이 막히자 며느리는 당장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진은 경찰차 불빛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소파 위에 올려두었던 명품 쇼핑백들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거라도 챙겨야 해. 이거 다 팔면 몇 천은 돼. 이거라도 있어야 도망가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그 가죽 가방들의 목숨을 거는 꼴이 정말이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구나. 그 가방들이 내 목숨줄이라도 될 줄 알았더냐? 시끄러워. 이거 내 거야. 내가 산 거야. 건드리지 마. 최미진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 할망구가 미쳤어요.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선량한 시민을 협박하고 있어요. 이거 다 강도짓이에요. 뻔뻔하게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여론을 뒤집어 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웅성거리며 동요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겉모습만 보면 젊은 여자가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었으니까요. 최미진은 사람들이 반응하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악을 썼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시어머니인데 치매가 와서 저래요. 돈 내놓으라고 사람을 패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 좀 빨리 불러주세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치매라니 끝까지 그 더러운 입을 놀려대는 꼴을 보니 마지막 남은 자비심마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태성 실장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볼 것도 없다. 시작해. 이 실장이 손가락을 딱 튕기자 대기하고 있던 호텔 직원들이 큼지막한 재단용 가위를 들고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서슬퍼런 가위날이 조명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최미진은 직원들이 다가오자 기겁을 하며 가방을 등 뒤로 숨기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리 안 가? 가까이 오면 소리 지를 거야. 저는 직원들에게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거 다 내 아들 고열잔에서 산 작물이다. 더러워서 내가 다시 쓸 수도 없으니 그 자리에서 폐기 처분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최미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직원들이 최미진의 팔을 잡고 가방을 뺏으려 하자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발악을 해댔습니다. 안 돼. 내 에르메스. 이거 구하느라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놓으라고. 도둑이야.
사람 살려. 하지만 뺏기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쇼핑백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죽 가방들을 꺼내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가위질을 시작했죠. 서걱, 서걱, 찌익. 섬뜩한 가위질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고급 가죽이 찢겨나가는 비명 같은 소리가 최미진의 비명과 뒤섞였습니다. 최미진은 잘려나가는 가방 조각들을 보며 마치 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바닥을 기어가 찢어진 가죽 조각이라도 주우려고 손을 뻗었지만 직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수술실에서 배가 갈라지는 고통을 겪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년이 고작 가죽 쪼가리가 잘리는 것에는 저토록 서럽게 울다니요. 저 아이에게는 사람 목숨보다 저 가방들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최미진은 넝마가 된 명품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찢어진 가방 조각을 구두굽으로 지니기며 최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그토록 숭배하던 돈과 명품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는 꼴을 잘 봐둬라. 내 인생도 이제 저 넝마 조각이랑 다를 게 없어. 최미진이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망할 할망구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재산 뺏고 학대했다고 인터넷에 다 올릴 거라고. 국민청원도 넣을 거야. 사람들은 약자 편이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최미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찍어주세요. 저 회장이라는 여자가 힘없는 며느리를 죽이려고 해요. 제가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로비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증거라.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서 내가 내 수고를 덜어주려고 진짜 증거를 준비했다. 최미진과 홍순자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호텔 홍보 영상이나 아름다운 풍경이 나와야 할 그 200인치 거대한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이내 선명한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태성 실장이 보안팀을 통해 확보한 최미진의 비밀 SNS 계정 화면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수십 명의 투숙객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에 꽂혔습니다. 화면 속 사진은 너무나 선명하고 끔찍했습니다. 사진일 수술복을 입고 두려움에 떨며 수술실로 들어가는 민호의 뒷모습 몰래카메라. 사진 2 같은 시각, 호텔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샴페인을 마시며 V자를 그리고 있는 최미진의 셀카. 그리고 그 밑에 달린 악마도 혀를 내두를 문구들이 대문짝만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남편 사망 기원 1일차. 빨리 가라 오빠야. 보험금 5억으로 새오빠 만나게. 크크. 시어머니 노인네. 냄새나서 죽겠음. 요양원에 언제 처박지? 고려장가? 이번 수술 실패하면 5억은 온전히 내 거. 럭키비키. 엄마랑 공항 가는 길. 촌년 시어머니 전화 오는데 씹음. 크크. 스크린에 글씨가 하나씩 확대될 때마다 로비의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동정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동정에서 혐오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최미진을 옹호하려던 여론은 거대한 비난의 화살이 되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투숙객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어 그들의 얼굴과 스크린을 번갈아가며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지며
최미진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췄습니다. 누군가가 마시던 물병을 최미진에게 던졌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최미진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태성 실장이 준비한 공개 처형은 완벽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관심이 이제는 전 국민적인 조롱과 비난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홍순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제 뒤로 숨으려 들더군요. 아이고, 나는 몰라. 우리 딸이 다 쓴 거야. 나는 말렸어. 나는 죄 없어.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방패막이로 삼는 그 비열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최미진은 믿었던 엄마마저 등을 돌리자 넋이 나간 표정으로 홍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좋아라 할 때는 언제고? 시끄러워 이년아. 네가 바람 넣어서 온 거잖아.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 추잡한 꼴을 보며 저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훔친 돈으로 여기서 파티를 벌인 자들입니다. 제가 시어머니입니다. 저들이 저를 짐승 취급하며 학대했던 증거가 저 화면에 다 있습니다. 제 외침에 사람들은 더욱 분노하며 악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욕설과 야유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미진은 옷 벗겨진 사람처럼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페류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것입니다. 저는 덜덜 떨고 있는 최미진의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억지로 들게 했습니다. 왜 가리냐? 당당하게 얼굴 들고 다녀야지. 네가 그렇게 원하던 유명 인사가 됐는데. 웃어봐, 저 사진처럼. 최미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발가벗겨진 자의 공포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잘못했어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최미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하더군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악어의 눈물처럼 가증스럽게만 들렸습니다. 잘못? 아니, 넌 아직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때 호텔 회전문이 요란하게 돌아가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비키세요. 길 비키세요. 수십 명의 인파를 헤치고 들어오는 경찰들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경찰팀장이 제 앞에 와서 경례를 붙였습니다. 윤정희 회장님 맞으십니까?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경찰을 보며 싸늘하게 턱짓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두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네요. 특수절도 사문서 위조, 존속 폭행,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죄목이 아주 화려할 겁니다. 특히 저 젊은 년은 도주 우려가 있으니 꽉 잡으셔야 할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들이 은색 수갑을 꺼내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의 손목에 탐욕의 대가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제 심장 박동 소리보다 더 크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며느리 최미진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미진은 여전히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인정하지 못하는 눈치더군요. 경찰이 팔을 잡아 끌자 그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꾀꾀거리는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워. 이거 인권 침해야. 변호사 불러. 그녀의 발악에 경찰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미진 씨, 진정하세요.
당신은 지금 특수절도 및 사문서 위조, 존속상의 혐의로 체포되는 겁니다. 웃기지 마. 저 할망구가 다 꾸민 거야. 치매 노인네가 헛소리하는 거라고요. 나는 피해자야. 최미진은 제 쪽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침까지 튀겼습니다.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더군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때 이태성 실장이 경찰팀장 앞으로 다가가 태블릿 PC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여기 증거 자료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훔쳐 위임장을 위조하는 CCTV 영상, 은행 인출 내역, 그리고 방금 전 로비에서 윤정희 회장님을 폭행한 영상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경찰팀장은 태블릿 화면을 넘겨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최미진을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발뺌하실 겁니까?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명은 서에 가서 하시죠. 경찰들이 최미진의 양팔을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그제야 최미진은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경찰들은 그녀를 질질 끌다시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옆에 있던 사돈 홍순자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야. 같이 가. 경찰이 홍순자의 손목에도 수갑을 채우려 하자 홍순자는 기겁을 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전현이. 저 최미진 전현이 다 시킨 짓이에요. 홍순자는 수갑찬 손으로 자기 딸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말렸는데도 전현이 시어머니 돈 훔치자고 꼬드겼다고요. 나는 그냥 딸이 가자고 해서 따라온 죄밖에 없어요. 아이고, 억울해라. 방금 전까지 딸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희희낙낙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더니 그 말이 딱 이 꼴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호텔 로비는 이미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고성능 카메라와 짐벌을 든 유튜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경찰 저지선 앞까지 몰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공항 H호텔 로비에서 폐륜 며느리가 검거되는 순간입니다. 실시간 5만 명 돌파.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유튜버가 흥분한 목소리로 중계하자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최미진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최미진은 카메라를 보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녀가 악을 쓰며 발길질을 해댔지만 유튜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일그러진 표정을 집요하게 담아냈습니다. 최미진과 홍순자는 쏟아지는 비난과 쓰레기 세례를 받으며 짐짝처럼 경찰차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찢어진 명품 옷 사이로 드러난 최미진의 살갗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땀과 물에 젖어 미역줄기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아하게 샴페인을 마시던 그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수구에서 건져 올린 쥐새끼 꼴이 따로 없었죠. 경찰차 뒷좌석에 억지로 구겨 넣어지는 최미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원망, 그리고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모양으로 무언가 벙긋거리더군요. 어머님, 마지막까지 동정심을 유발해 보려는 그 가증스러움에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요란하게 돌아가며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돈 홍순자를 태운 또 다른 경찰차도 뒤를 따랐죠.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잘려나간 명품 가방 조각들과 깨진 유리잔 파편들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로비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자 호텔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허리를 90도로 굽힌 채 쩔쩔매고 있더군요. 회장님, 많이 놀라셨죠? 일단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지배인은 수행원들을 시켜 길을 터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시간 없어.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이 기다린다. 저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당당하게 제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태성 실장이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의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잠시 멈춰서서 소란스러웠던 호텔 로비를 뒤로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안락한 시트에 몸을 기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쑤셔오더군요. 손을 보니 저도 모르게 주먹을 너무 꽉 쥐고 있었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의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상황은 전해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 긴 말 안 할게. 아베, 선처? 그런 거 없다. 봐주지 마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미진이랑 홍순자, 그 두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얼마지? 특수절도의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존속상해까지 더해지면 초범이라 해도 징역 5년 이상은 거뜬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게 될 겁니다. 부족해.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노려보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더 찾아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지만 저것들은 먼지가 아니라 오물이 쏟아져 나올 거야. 세무조사든 뭐든 다 동원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날까지 햇빛 한 줌 못 보게 만들어. 전화를 끊고 나니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고 사돈 집안을 풍비박산 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5년 전 민호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정말 착한 사람이야라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의 그 순수한 사랑이 탐욕스러운 괴물에게 짓밟혔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민호야, 못난 어미 때문에 네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었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눈물은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저는 아들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모두 털어놓아야 합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그 끔찍한 배신을 내 입으로 전해야 한다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자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차가 병원 정문을 통과하자 이 실장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김 원장님 연락으로는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회복실에 계십니다. 그 말에 저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래, 살았구나. 내 새끼가 살았어. 안도감에 막혔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장 윤정이가 아니라 엄마 윤정이로서 아들을 지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VIP 병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금 전에 시끌벅적했던 시장통 같은 로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더군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소독약 냄새 대신 고급 디퓨저 향기가 감도는 이곳. 바로 대한민국 상위 1%만 들어올 수 있다는 VIP 특실 병동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있는 2101호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저였지만 막상 아들 민호 앞에 서려니 가슴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군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서성이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넓은 병실 한가운데 킹사이즈 침대 위에 제 아들 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주렁주렁 링거줄을 매달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 그 건장하던 녀석이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앙상하게 마른 꼴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까치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평생 고생만 시킨 못난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나 성공해서 호강시켜 줄게라고 말하던 그 따뜻했던 손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민호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취가 덜 풀려 몽롱한 눈동자가 초점을 찾으려 애쓰더군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술이 달싹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귀를 대보니 기어이 그 이름이 들려오더군요. 엄마 미진이. 미진이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주제에 눈 뜨자마자 찾는 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여자라니요. 수술비 5억을 들고 튀려던 여자를 이 바보 같은 녀석은 천사라고 믿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저는 땀에 젖은 아들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진실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이 착해 빠진 녀석은 또다시 그 여자에게 휘둘릴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최미진, 그 물건은 여기 못 온다. 제 비장한 표정에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감옥에 갔다. 내 수술비 5억, 그거 들고 해외로 도망치려던 거 내가 잡았다. 민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입을 벙긋거리는 아들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를 미워해서 하는 거짓말이라 믿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이태성 실장을 불렀습니다. 이 실장은 말없이 태블릿 PC를 켜서 민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띄웠던 그 영상과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윤정이 그 노인네, 돈도 없는 병신이라 아무것도 몰라. 남편 죽으면 사망보험금까지 싹 챙겨서 갈 거니까 샴페인이나 미리 따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 자신의 아내 최미진이 맞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어서 호텔 로비에서 발악하는 최미진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내 돈 내놔.
남편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고. 영상 속 최미진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민호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였습니다. 믿었던 사랑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목숨을 돈과 맞바꾸려 했다는 참담함. 아들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꺽꺽거리며 숨이 넘어갈 듯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 엄마 품에서 다 쏟아내고 잊어버려. 그런 쓰레기 같은 년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거 없어. 제 옷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아들의 등 뒤로 저 역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민호가 조금 진정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엄마의 달라진 모습이 눈에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한 VIP 병실, 양복 입은 수행원들, 그리고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급 정장을 입은 엄마. 아들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민호야, 이게 진짜 엄마 모습이다.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지난 세월을 털어놓았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냄새난다고 무시당하던 시절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 강남 땅을 사고 빌딩을 올리기까지 아들이 돈맛을 알고 나태해질까봐 혹은 돈 냄새를 맡고 꼬이는 똥파리들에게서 지키기 위해 철저히 가난을 연기했던 지난 날들. 제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태성 실장이 건넨 JH그룹 회장 윤정이라는 명함을 받아든 민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민호는 충격과 허탈함,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나 참 꿈꾸는 것 같네. 마누라는 나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엄마는 재벌 회장님이고 이게 무슨 꿈 아니다, 현실이다. 그러니까 민호야. 저는 아들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병원비, 수술비, 5억? 엄마가 다 해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넌 딱 하나만 해. 아들이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건강해지는 거. 보란듯이 털고 일어나서 너 배신한 그년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만 해라. 제 말에 민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가 담긴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됐다. 자식이 부모 마음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한 아들의 체온이 느껴지자 지난 5년간 며느리에게 당했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준성 병원장이 의료진을 대동하고 들어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상태 좀 체크하겠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아들에게 저는 찡긋 윙크를 해보였습니다. 민호가 피식하고 힘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들 속에 내 아들을 위한 자리는 차고 넘쳤습니다. 최미진, 홍순자, 너희는 감옥 좁은 창문으로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게 될 거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쭈그려 앉아 나물 다듬던 시장통 윤 여사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발톱을 드러낸 어미 사자 윤정희만이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뒤에 서 있는 이태성 실장에게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인단 소집해. 민호 이혼 소송부터 위자료 청구, 그리고 최미진 일가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 최고 수위로 진행해. 그리고 언론사에도 자료 뿌려. 폐륜 며느리의 최후라는 타이틀로 다큐멘터리 하나 찍게 해줘. 아주 리얼하게. 이 실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판은 다 짜였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최미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민 역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민호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들. 악몽은 다 끝났어. 저는 아들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길고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복수는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온통 공항 호텔 폐륜 며느리 사건으로 발칵 뒤집혀 있더군요. TV 뉴스에서는 연일 모자이크 처리된 최미진과 홍순자의 연행 장면이 보도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들의 신상을 털고 비난하는 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폐륜 모녀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달라는 청원은 단 사흘 만에 30만 명의 동의를 얻었을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제 마음은 호수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옷은 짙은 남색의 더블 버튼 정장이었습니다. 가장 냉철하고 가장 빈틈없어 보이는 옷을 골라 입었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끈질겼던 악연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로수들이 싱그럽게 흔들리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지는 것 같더군요. 강남 경찰서의 유치장 면회실은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지하 특유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씻지 못한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쇠창살에서 나는 비릿한 쇠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고 두꺼운 투명 아크릴판 너머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오는 두 여자. 그 꼴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불과 일주일 전 호텔 로비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비싼 옷을 자랑하던 그 당당한 여자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미진의 머리카락은 며칠을 안 감았는지 기름에 절어 떡이 져 있었고 얼굴에는 누런 버짐이 피어 있었습니다. 홍순자 역시 죄수복이 헐렁할 정도로 살이 빠져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더군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아크릴판에 매달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오셨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 여기 밥도 못 먹겠고 무서워 죽겠어요. 최미진이 손바닥으로 아크릴판을 쾅쾅 두드리며 애원하더군요. 아이고 사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노망이 났었나 봐요.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네. 홍순자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굴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난 5년간 저를 벌레 보듯 무시했던 그들의 눈빛이 떠올라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냄새난다. 좀 떨어져. 제 차가운 반응에
최미진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 미진이에요. 어머님이 딸처럼 아끼시던 딸, 누가 내 어미냐? 내 딸은 감옥에 처박혀 있지 않아. 그리고 너희 엄마는 내 옆에 죄수복 입고 앉아 있잖아. 저는 이태성 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벽돌처럼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접견실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묵직한 소리에 두 여자의 시선이 서류 뭉치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 대신 턱짓을 하자 이 실장이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내용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 씨의 이혼 소장입니다. 그리고 귀책 사유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횡령금 반환 소송,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에 대한 민사 소송, 마지막으로 JH그룹 이미지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이혼? 최미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민사소송의 청구액은 총 50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50억? 옆에 있던 홍순자가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갈 듯 소리쳤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져서는 쉰 목소리로 악을 쓰더군요. 아니,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무슨 50억이야. 이 도둑놈들아,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야? 이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안경을 치켜 올리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죗값을 치르라는 거죠. 횡령하신 아드님 재산 5억 원, 회장님 명의 도용해서 쓰신 카드 대금 3억 원,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무엇보다 살인 미수행위와 기업 이미지 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40억 원입니다. 법무팀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한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최미진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5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감이 그녀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가게 보증금 5천만 원도 날려서 빈털터리가 된 주제에 50억이라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겠죠. 저는 굳어버린 최미진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놀라지 마라. 당장 돈 갚으라는 거 아니다. 너희 같은 빈털터리들한테 50억이 어디 있겠니? 평생 갚으라는 소리야. 감옥에서 5년 살고 나와서도 죽을 때까지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평생 숨만 쉬고 일해서 갚으라고. 내 통장에 단돈 10원이라도 찍히면 내가 귀신같이 알고 다 압류해 갈 테니까. 최미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평생을 돈거리며 명품의 환장에 살았던 여자에게 평생 돈을 만져볼 수도 없는 지옥을 선물한 셈이니까요. 안 돼. 이건 무효야. 난 못해. 민호 씨는 어딨어? 민호 씨가 이럴 리 없어. 내 남편 불러와. 최미진이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제 착한 아들을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 민호가 병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녹음해준 파일이었죠. 민호가 너한테 전해달라더구나. 똑똑히 들어라. 이게 내 남편의 마지막 말이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여전히 쇠약하지만 단호한 민호의 목소리가 유치장 접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미진, 당신 목소리, 당신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실수가 당신을 만난 거야. 당신이 찢어버린 내 마음 평생 감옥에서 썩으면서 반성해. 그리고 다신 내 이름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최미진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는 소리였겠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던 남편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온 듯 했습니다. 홍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딸년 하나 잘못 떠서 말년에 감옥살이의 빚더미라니.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따라해서.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가치도 들을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이 실장 가자. 냄새가 역해서 더는 못 있겠다. 제가 뒤돌아서자 최미진이 아크릴판에 몸을 부딪히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제발 50억만 취하해 주세요. 네. 저 여기서 나가면 식모살이라도 할게요. 그녀의 처절한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 아니 악연이었습니다. 유치장을 빠져나와 경찰서 현관을 나서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시원하더군요. 하늘은 얄미울 정도로 파랗고 높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자 곰팡이 냄새 대신 싱그러운 바람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조금 창백하십니다. 이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고 말고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구나. 이제야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호님께서 미음 식사를 다 비우시고 재활 운동을 하겠다고 일어나셨답니다. 그 소식에 제 입가에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기특한 녀석? 독한 마음 먹었구나.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5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찬밥을 먹고 냄새난다는 소리를 들으며 베갯니들 적셨던 밤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내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날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단호하게 악을 베어낼 수 있었던 거겠죠.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아들 민호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피고인 최미진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땅, 땅, 땅. 판사님의 무거운 선고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던 그날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석에 서 있던 최미진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더군요. 아, 안 돼. 7년이라니. 판사님, 저 아직 젊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최미진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홍순자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실려나갔죠.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그 아비규환을 지켜보며 아주 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그리고 제 인생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을 완전히 떼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 뒤에는 더 무서운 꼬리표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법원은 그녀들에게 피해 보상금과 위자료로 총 4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녀들은 평생 갚을 수도 없는 빚더미에 깔려 죽을 때까지 숨만 쉬며 이자를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비서실장이 건네는 서류에 만년필로 서명을 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테헤란로의 빌딩 숲 사이로
따사로운 5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 집무실 문이 똑똑하고 울리더니 훤칠한 키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점심 식사하러 가시죠. 제 아들 민호였습니다. 말끔한 남색 슈트를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녀석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병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재활 운동을 독하게 견뎌낸 끝에 민호는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제 곁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JH그룹의 기획이사로 입사해 제 뒤를 이어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죠. 그래, 오늘은 뭘 먹을까? 엄마 좋아하시는 보리굴비 정식 예약해뒀어요. 가시죠. 민호가 제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눈부신지 저는 잠시 눈시울이 시큰해지더군요. 우리는 회사 근처의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과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보리굴비가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제 밥그릇 위에 굴비살을 발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요즘 회사 일 신경 쓰느라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너나 많이 먹어라. 나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고소하고 따뜻했습니다. 문득 5년 전 며느리 집들이 때가 떠오르더군요. 그날 저는 식탁에도 앉지 못하고 싱크대 구석에 서서 플라스틱 용기에 밥을 덜어 먹어야 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서러움을 삼키며 꾸역꾸역 넘겼던 그 찬밥 덩어리들. 그때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리고 비참했는데 오늘 아들과 마주 앉아 먹는 이 밥은 세상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맛이 없어요? 제가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있자 민호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너무 맛있어서 그런다. 정말 꿀맛이구나. 저는 아들에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민호도 그제야 마음을 놓았는지 씩 웃으며 밥을 크게 한술 뜨더군요. 참 엄마, 저 다음 주에 교도소 쪽으로 봉사활동 가기로 했어요. 교도소? 저는 숟가락을 멈칫했습니다. 네, 회사 사회공헌팀에서 진행하는 건데 그냥 제가 가고 싶어서요. 민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서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당신이 망치려던 내 인생이 당신이 없어서 얼마나 더 빛나고 있는지. 굳이 말은 안 하겠지만 그냥 건강한 모습 보여주는 게 최고의 복수일 것 같아서요. 아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괴로워하던 유약한 민호는 이제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진짜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거지. 저는 아들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우리는 회사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부자인 거 숨겼다고 원망했던 거요. 사실 엄마가 돈이 있어서 다행인 게 아니라 엄마가 내 엄마라서 다행이에요. 돈 없었어도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난 어떻게든 다시 일어났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씻어 내려주었습니다. 돈. 그래요.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있었기에 아들을 살릴 수 있었고
돈이 있었기에 악한 자들을 응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들과 맞잡은 두 손의 온기,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이 평범하고도 기적 같은 행복 말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제 키를 훌쩍 넘겨버린 듬직한 아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지난 40년을 억척스럽게 살았고 지난 5년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아들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죠. 그 바람 속에는 더 이상 곰팡이 냄새도 병원의 소독약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향긋한 꽃내음과 따뜻한 봄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음주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민호, 내가 지켰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요. 저는 아들의 팔짱을 더 단단히 끼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 또각. 제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보도블록을 울렸습니다. 시장통 좌판에서 시작해 강남 빌딩의 주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복수의 화신이 되기까지 참으로 길고 치열했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쟁이 끝난 지금 제 손에 쥐어진 것은 50억 원의 배상 판결문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였죠. 시장통에서 콩나물값 깎던 꼬장꼬장한 할망구가 사실은 강남 빌딩주였다니. 다시 생각해도 참 기막힌 인생이지요. 하지만 제가 가진 진짜 재산은 수천억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도 뛰어들 수 있는 어미의 마음, 그거 하나였습니다. 혹시 지금 돈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가슴 치며 울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참고 견디면 반드시 볕들 날 오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은 결국 제 발등 찍게 되어 있고 착하게 산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더군요. 이제 저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되찾은 우리 아들 손잡고 꽃길만 걸어가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봄날이 가득하시길 제가 빌어드릴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